재보선이 7일 남은 가운데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20%포인트 넘게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입자 보호에 앞장섰던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임대차법 통과 직전 아파트 임대료를 크게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금 인상 논란으로 경질된 김상조 전 정책실장에 대해선 경찰이 수사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정부가 서울시역 4개구 21곳을 도심 고밀개발 후보지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에 반발하는 과천 시민들이 시장 주민 소환을 추진하는 등 공급 대책이 곳곳에서 삐걱대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늘부터 여의도 벚꽃길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꽃이 핀 대학교나 도심 아파트 단지로 시민들이 몰리면서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화를 이렇게 해야 벚꽃 폈어요 이러는. 총격 사건으로 희생된 한인들 장례식에 주미대사와 총영차가 참석하지 않아 비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교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외교관들이 직분을 잊었다는 지적입니다. 미국 뉴욕 한복판에서 무차별 폭행당하는 아시아계 여성을 도와주기는커녕 문을 닫아버린 건물 보안 요원 2명이 정직 처분을 당했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4.7 재보궐선거가 이제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각종 선거 결과를 서울시만 떼어놓고 보니 8번의 선거가 치러졌는데 모두 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10년 지켜온 여당의 수성이냐 야당의 탈환이냐 결정의 순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겁니다. 임기 1년 3개월짜리 시장 자리에 여야가 사활을 거는 이유이기도 하죠. 민심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이 선거법상 오늘까지 실시한 여론조사만 공표할 수 있는데요. 김철웅 기자가 첫 소식으로 조사 결과를 전해드립니다. 서울시장 출마 후보 중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32%,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55.8%로 오 후보가 20%포인트 넘게 앞섰습니다. 민주당 지지가 높았던 40대도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였고 나머지 연령대는 오 후보가 모두 앞섰습니다. 두 후보 모두 공을 들이고 있는 중도층에서도 오세훈 후보에 대한 선호가 높았습니다.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당선될 거라고 답한 비율이 62.1%, 박영선 후보는 28.2%에 그쳐 2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대체로 지지하던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86.5%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3명 중 1명은 지지 후보 결정 시 고려 요인으로 정권 심판론과 안정론을 꼽았고 서울시장 선거 최대 현안으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꼽은 사람이 가장 많았습니다. 어제 발표된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오 후보는 60.1%의 지지율로 32.5%의 박 후보를 2배 가까이 앞섰습니다. 부산시장 후보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51.5%로 과반이 넘었고 민주당 김영춘 후보는 32.1%였습니다. 내일부터 실시되는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는 만큼 여야는 남은 기간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박영선 민주당 후보가 유세 때 입는 점퍼를 자세히 보면 이 며칠 전과 달리 당명이 없습니다. 정부 여당의 잘못된 정책을 꼬집고 해결사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전략인데요. 아킬레스가 된 이 부동산 문제도 강남 부동산 사지 않아도 되게 하겠다. 해결사의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당명을 뗀 하늘색 점퍼를 입고 유세에 나왔습니다. 박영선의 서울은 확실한 차별화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영선의 경험에 투표해 주십시오, 여러분. 박영선의 추진력, 박영선의 의지에 투표해 주십시오, 여러분. LH 사태와 김상조 전 대통령 정책실장 전셋값 논란, 민주당 의원들의 투기 의혹까지 악재가 이어지자 정부 여당의 선을 긋고 나선 겁니다. 선거 공보물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별도로 실지 않았고 언급도 최소화했습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박 후보는 부동산 정책 변화를 강조하며 자신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무주택자인
이 집 없는 사람을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기겠다. 이것이 박영선의 주요 공약입니다, 여러분. 박영선 캠프 관계자는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잘못된 정부 정책은 지적하면서 정부와 다른 해결사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화가 풀릴 때까지 반성하겠다. 민주당 지도부가 반성 모드로 분위기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대신 공약은 공격적으로 쏟아내고 있는데요. 부동산 민심 달래기 위해 내 집 마련, 국가 책임제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최소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오만했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과 회피에는 관대했고 자성과 성찰에는 인색했습니다. 회초리도 민주당에 들어주십시오. 민주당 대신 사람을 봐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의 큰 책임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박영선 후보를 외면하기에는 박영선 후보가 갖고 있는 능력과 비전이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사람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도 인정했습니다. 화가 풀릴 때까지 저희는 반성하고 혁신하겠습니다.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악화된 민심을 달래기 위해 각종 부동산 공약도 쏟아냈습니다.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주택 청약도 우대해주는 등 내 집 마련 국가 책임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청년들의 주택 마련을 위해 정부가 장기 대출을 보증해주는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 보증제도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공시지가 인상률 조정도 세부 논의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기존 부동산 정책을 뒤집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세 부담을 줄이는 건 민주당의 전통적인 정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소연입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준비된 후보를 강조하기 위해 유세보다는 단체들을 만나며 정책을 가다듬는 데 하루를 보냈습니다. 네거티브는 자제하겠다고 했지만 도시 경쟁력을 올리겠다며 한 도쿄를 잊고 서울로 가라, 이 말이 또 화제입니다. 안보경 기자입니다.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만난 오세훈 후보는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시의 리더십이 거의 1년 가까이 고백 상태이니만큼 아마 서울시와 활발한 소통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쌓여있을까 짐작도 하게 됩니다. 오세훈 후보는 선거 일주일을 앞둔 오늘 거리 유세보다는 한국노총 등 여러 단체들을 만나 정책 행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당사에서는 5분 단위로 서울시 약사회와 충청 향후회 등을 만났고 이어 서울 지역 장애인단체와 한국노총과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오 후보 측 관계자는 각계의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들으며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관훈 토론회에서는 준비된 후보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도쿄는 잊고 서울로 가라. 이런 평가를 제 임기 마지막 즈음에 들었었습니다. 이 가슴 벅찬 평가가 반드시 다시 나오도록 만들겠습니다. 오 후보 측은 도시 경쟁력을 언급했을 뿐이라고 하지만 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도쿄 아파트 논란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분노를 사귀지 마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경쟁했던 후보들 오세훈 후보 지원 유세에 총출동해 한 목소리로 정부 시임판을 외쳤습니다. 중도층, 청년, 취약 지역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정환희 기자입니다. 야권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던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이 국민의힘 후보 지원 유세에 합류했습니다.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빨간색 점퍼를 입고 부산에서 유세차에 오른 금 전 의원은 정권 심판을 호소했습니다. 제가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지만 단일화 과정을 거쳐서 선거에 힘을 모으고 또 여러분 다 아시고 좋아하는 안철수 대표도 힘을 모으고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절박한 마음으로 조국 전 장관을 비판하며 민주당을 탈당한 금 전 의원을 앞세워 중도층을 공략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030 청년층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오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불공정 그리고 정의가 사라진 이런 사회 만든 정부 심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했던 서울 서부권을 찾았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찾겠다고 온 국민을 지금 혼란에 빠뜨리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에서 지원군들이 국민의힘 후보를 뽑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내일은 안 대표가 부산에서, 금 전 의원이 서울에서 지원 유세를 이어갑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네. 전세가 상한제가 시행되기 전 전세 보증금을 대폭 올린 것으로 알려진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청와대에서 전격 경질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김 실장에 대한 수사를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관건은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냐는 겁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김상조 전 대통령 정책실장 부부가 고발당한 건 그제입니다. 지난해 7월 전세가 상한제 시행 이틀 전 부부 공동 소유의 서울 청담동 아파트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14%가량 올려받는 계약을 한 건 부패방지 권익위법이 금지한 업무상 비밀 이용죄라는 게 고발단체의 주장입니다. 오늘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실장 고발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쟁점은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한 주택임대차법 시행 시점을 과연 업무상 비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신도시 등 공공택지개발 정보 등과 달리 법률 시행 시점은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김 전 실장이 전세금 인상 계약을 맺은 시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갱신해야 될 시점에 하신 건지 아니면은 그 시점과 조금 동떨어진 조금 이른 시점에 하신 건지도 업무상 비밀을 알고 이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좀 징표로서 작용할 수 있을. 앞서 김 전 실장 측은 자신이 세든 서울 성동구 집 전세 보증금이 올라 청담동 아파트 전세값을 올렸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이 세입자에게 올려받은 돈은 1억 2천만 원인데 성동구 전셋집 주인에게 올려준 보증금은 5천만 원이었고 14억 원의 예금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전세와 월세를 제한하는 법이 통과되기 한 달 전 월세를 크게 올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입니다. 박 의원은 세입자 보호를 강조하며 임대차 3법 통과를 주도한 사람이죠. 박 의원 측의 해명까지 전혜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유인 서울 중구신당동의 한 아파트.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세입자와 반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증금 3억 원, 월세 100만 원에 살던 세입자가 나간 뒤 보증금을 1억 원으로 낮추면서 월세를 185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인 4%로 환산하면 임대료를 약 9.2% 올린 겁니다. 지난해 9월 시행령 개정 후 전환율인 2.5%로 따지면 임대료를 26.7% 올린 셈입니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내놓는 등 세입자 보호를 강조해왔습니다. 금리가 하락하면서 전세가 빠른 속도로 월세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자율보다 훨씬 더 높은 액수가 월세로 전환되면서 오히려 이제 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법 통과 전이고 신규 계약이어서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 직전인 지난해 6월 임대료 상한을 5%로 하고 세입자가 원하면 무기한 계약을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는 점에서 도덕적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당시 계약을 중개했던 부동산 중개인은 당시 시세보다 10에서 15만 원가량 낮은 월세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신이 국민에게 그은 상한선은 5%, 자신의 세입자에겐 9%입니다. 박 의원은 어떤 방법으로 국민에게 속죄하시겠습니까? 1일 1 내로남불, 당혹스럽습니다. 박 의원은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하지 못해 죄송스럽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전 현직 고위 관료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도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종시 건설을 지휘한 차관급 지위의 전 행정복합도시건설청장이 산 땅이 논란이었죠. 알고 보니 단순한 개발 예정지 인근 땅이 아니라 자신이 있던 행복청이 급행버스 정류장을 만드는 땅이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세종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와 5km 정도 떨어진 상가 건물입니다. 이 땅과 건물 주인은 세종시 건설을 맡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을 지냈던 인물입니다. 퇴직 넉 달 뒤인 2017년 11월 가족 3명과 함께 9억 8천만 원을 주고 사들였습니다. 2차선 도로변이니까 손해를 안 보니까 사라 그래도 안 샀어요. 사람들이 아무도 안 샀어. 전 청장은 행복도시 건설청은 국가산업단지 업무와 관련이 없다며 투기 의혹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현재 추진 중인 간선급행 버스 체계, BRT 정류장과 가깝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사업은 행복도시 건설청이 1,075억 원을 들여 세종 신도시와 구도심을 잇는 급행버스 전용 차선과 정류장을 만드는 사업으로 2년 뒤 개통 예정입니다. 급행버스 정류장 예정지에서 전 행복청장이 산 땅과 건물은 5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직접 걸어보겠습니다. 3분 39초 걸렸습니다. 2016년 12월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된 후 행복청은 다음해 관련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전 청장의 재임 기간과 겹칩니다. 급행버스 정류장 건설은 행복청 주관 사업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는 전 청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전 청장의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고 주거지와 세종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서 핵심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었죠.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도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울산시 교통건설국장 시절 땅을 사서 시세 차익을 봤다는 의혹입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 2014년 사들인 땅입니다. 부인과 지인 2명과 함께 1215제곱미터 부지를 12억여 원에 매입했습니다. 부부가 투자한 돈은 4억 3천만 원. 당시 송 전 부시장은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이 땅이 인기가 많았습니까? 무섭어. 빈 땅이라지. 잘생겼지. 송 전 부시장이 땅을 사고 4개월 뒤 바로 인근에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승인됐습니다. 지난 2018년 50m 떨어진 곳엔 913가구 아파트 단지가 준공됐고 2019년에는 이 땅 바로 옆 4차선 도로 건설 사업에 20억 원의 교부금이 지급됐습니다. 송 전 부시장 부부는 토지 매입 5년 뒤인 2019년 말 자신들 지분을 7억 9천만 원에 팔았고 3억 6천만 원의 차익을 얻었습니다. 송 전 부시장은 투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지인의 권유로 땅을 샀지만 투기와는 무관하다고 일부 언론을 통해 반박했습니다. 울산시 역시 교통건설국장은 주택건설 인허가와 관련이 없고 도시창조국이라는 다른 부서 소관이라고 해명했습니다. 4차선 도로 계획도 이미 20년 전에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도시계획수 측에서 도로를 이미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20년 전에. 채널A는 송 전 부시장의 해명을 직접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혐의 내용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지금 진행되는 이 땅 투기 의혹 수사와는 별개로 정부는 차질 없이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공공재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영등포, 은평, 도봉 등 서울 도심 21곳을 고밀 개발 후보지로 발표했습니다. 공공재개발이다 보니 LH나 SH가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주민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LH 신뢰가 추락한 지금 주민들이 움직일지가 성공의 관건입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정부가 판교 신도시 수준인 주택 2만 5천 호를 공급할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후보지를 공개했습니다.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도봉구와 은평구의 방학역세권과 연신내 역세권, 영등포구 영등포역 등 서울 4개구 21곳에 대규모 주상복합단지가 들어섭니다. 공공개발 속도전에 나선 건데요. 주민 10% 동의를 확보한 후보지는 당장 7월부터 예정지구로 지정해 신속한 개발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공급 세대수, 그다음에 토지주들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 수익률, 그래서 수익률은 지금 무려 한 30%포인트까지 올라갑니다. 하지만 실제로 주민이 공공개발에 동의할진 미지수입니다. 제가 아주 단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현행법대로라면 이 정도 건물을 올릴 수 있다고 쳐보자고요. 그럼 조합원이 요만큼 있어서 이 정도까지 올릴 수 있겠죠. 그리고 재개발로 이렇게 더 올릴 수가 있습니다. 공공 재개발을 하면 이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조합원 수가 그보다 적다면 굳이 공공 재개발을 할 이유가 없어지죠. 실제로 영등포 역세권은 가장 많은 2,580호가 공급될 예정이지만 정작 토지주의 동의를 얻긴 쉽지 않습니다. 분야를 가지고 있어도 이 큰 돈을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10세대를 가지고 있으면 10세대 입주권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거짓말을 지켜가지고 200만 원 이상씩 받는데 그걸 해내야죠. LH 투기 의혹으로 공공에 대한 불신이 큰 데다 누가 서울시장이 되느냐에 따라 개발 방향이 바뀔 수 있는 것도 변수입니다. 결국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은 공공개발, 그렇지 않은 곳은 민간개발로 양극화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주민 동의가 중요하다 전해드렸는데 과천 사례를 보면 쉽지만은 않다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 8.4 대책 당시 과천청사 앞 공터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정부가 발표했었죠. 병원이나 공원 등을 기대했던 주민들은 불만이 큽니다. 급기야 정부 정책을 저지하지 못했다며 과천시장을 대상으로 주민 소환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박정석 기자입니다. 차량에서 박스가 하나둘 옮겨집니다.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 소환을 위해 10,000명 넘는 시민들이 소환 동의서에 서명해 오늘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주택 공급을 민주당 소속 시장이 제대로 막지 못했다는 게 소환 이유입니다.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 공급하겠다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말 그대로 전면 철회, 백지화입니다. 주민 15% 동의 요건을 충족한 만큼 앞으로 선관위는 서명부 열람 등 절차를 밟게 됩니다. 소환 투표가 결정되면 투표 때까지 시장 직무가 정지되는데 이 경우 투표는 이르면 6월쯤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8.4 대책 당시 정부는 이곳 과천청사 앞 공터에 주택 4,000호를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금싸라기 땅에 아파트 짓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반대합니다. 과천 시민이라면 병원이나 뭐 이런 학교나 뭐 이런 걸로 했으면 좋겠다. 일부는 공원으로 하고 뭐 이런 식의 의견도 있긴 해요. 정부가 주택 10,000호를 짓겠다고 공언한 태릉골프장 부지도 마찬가지. 주민 반발이 거센 가운데 서울시장 후보들마저 재검토 의견을 밝혀 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누구랑 협의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민원도 계속 넣고 있지만 태양 개발을 지지하는 후보는 뽑지 않겠습니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도 걸고 교통 문제나 여러 가지 그 환경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주민의 반발이 곧 사업 지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주민 반발로 곳곳에서 삐걱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나쁜 운전 습관 심하면 범죄가 됩니다. 상습적으로 보복 운전을 한 남성이 결국 구속되고 면허까지 취소됐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터널을 빠져나온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자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가 경적을 울립니다. 옆으로 바짝 붙더니 욕설과 함께 침도 내뱉습니다. 차량을 멈춰 세우고는 주먹으로 내려치기까지 합니다. 앞선 차량이 서행을 하자 경적을 울리며 위협적으로 추월하더니 운전자가 차에 내려 욕설을 내뱉습니다. 상대방 운전자와 동승자를 때리기도 합니다. 한 사람 누워있고 저쪽에 한 사람 누워있고 남자가 뭐 좀 하더라고.
반대로 자신에게 경적을 울리는 운전자에게는 위협을 가합니다. 보복운전을 당했다는 신고가 잇따르자 경찰이 추적에 나서 30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5차례에 걸쳐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특수협박과 상해 혐의를 적용해 30대 남성을 구속하고 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 2016년부터 처벌이 강화돼 보복운전의 경우 운전면허 취소가 가능합니다. 또 사고 유발 위험성이 큰 만큼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를 하게 되는 경우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어 형법상 특수협박에 해당하게 됩니다. 특수협박의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호입니다. 서울 노원구에서 딸의 지인에게 새 모녀가 살해된 사건이 스토킹 범죄일 가능성이 제기되며 국민적 분노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숨진 큰딸과 피의자 사이의 SNS 대화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서채리 기자입니다. 경찰이 확보한 건 지난 23일 살해당한 세 모녀 중 큰딸과 살인 피의자 김모 씨 사이에 오간 SNS 메신저 대화 내용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5일 확보한 김 씨의 휴대전화와 큰딸의 휴대전화, 컴퓨터에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습니다. 김 씨가 큰딸과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범행 직후 지운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에 확보한 대화 내용 등을 분석해 범행 동기와 경위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숨진 모친과 작은 딸의 통신 기록에선 김 씨와 접촉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새 모녀 살해범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답변 기준인 20만 명 넘는 시민이 동의했습니다. 청원이 일반 공개로 전환된 지 이틀 만입니다. 경찰은 병원 치료 중인 김 씨의 건강이 호전되는 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또 조사를 진행한 뒤 김 씨의 신상을 공개할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채리입니다. 총격 참사가 벌어진 애틀랜타엔 미국 대통령과 한국계 정치인들까지 찾아왔었죠. 그런데 정작 한인 피해자들의 장례식장에 주미 대사와 애틀랜타 총영사 등 우리 외교관들이 참석하지 않아서 논란입니다. 워싱턴 유승진 특파원입니다. So right now I'm driving on the highway between the first shooting site, Young's Asian Massage, to the second shooting site. 뉴저지에 살고 있는 그는 천여 킬로미터를 날아가 한국인 사상자가 발생한 총기 참사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를 포함 아시아계 연방의원 8명도 총격 사건 현장에서 애도를 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도 참사 사흘 만에 애틀랜타를 찾아 증오 범죄를 규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외교관들은 현장에 없었습니다. 이수혁 주미대사는 애틀랜타 참사 현장은 물론 워싱턴 인근에서 열린 피해자 장례식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 직접 관할 책임이 있는 애틀랜타 총영사도 피해자 2명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준 애틀랜타 총영사는 채널A에 장례식장에 영사를 보냈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람이 가장 위로받는 거는 사람 마음이 보였을 때잖아요. 잠깐이라도 얼굴 비춰서 마음을 좀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긴 하죠. 대사나 총영사가 위로를 해줬으면 참 보기도 좋았고 여기 있는 교민들이 그래도 우리 생각하는구나라고 그런 느낌을 갖지 않았을까요? 다만 상황의 특수성을 설명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화적 되시는 분들이 외부의 분들이 우선 참석하지를 원하지는 않았어요.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 사회가 증오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 외교 공간의 사후 대처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오늘 날씨 참 따뜻했죠. 시내 곳곳에 이렇게 꽃들도 만개했지만 벚꽃 명소는 오늘부터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택가나 대학의 벚꽃 명소로 시민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벚꽃길로 유명한 여의도 윤중로에 통행금지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시민들은 통제구역 밖에서 벚꽃을 보며 아쉬움을 달랩니다. 원래 윤중로는 내일부터 차단할 예정이었지만 따뜻해진 날씨에 통제를 하루 앞당긴 겁니다.
서강대교 남단 사거리부터 의원회관 사거리까지 약 1.7km 구간을 펜스와 방호벽 설치로 전면 통제하고 있습니다. 벚꽃이 활짝 핀 아파트 단지. 시민들이 삼삼오오 몰려 사진을 찍습니다. 대부분 벚꽃을 구경하러 온 외부인입니다. 주민들은 꽃 구경을 온 사람들이 달갑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도 방역수칙 잘 지키고 손소독제하고 장갑도 끼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다니면 코로나19 감염병에 걸리기 쉬워질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돼요. 인근 아파트 관리실도 개화 상태를 묻는 시민들의 전화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화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뭐 벚꽃 폈어요 이러면 코로나 때문에 전혀 행사 없고 자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감염 확산을 우려해 각종 꽃축제를 취소하고 통행을 막자 단속이나 규제가 느슨한 곳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겁니다. 벚꽃 명소인 이 대학은 아예 다음 달 5일부터 출입증이 있는 학생과 교직원만 출입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도서관 갈 때는 사람 좀 너무 많아가지고 약간 옆에 지나가기는 코로나 걸리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하고요. 좀 부담스러운 거죠. 코로나19 영향으로 상춘객들이 반갑지 않은 불청객이 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내일부터 일반 국민들 중 7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지역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되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김설혜 기자가 미리 보여드립니다. 화이자 백신 2차 접종분이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내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맞는 백신도 화이자입니다. 서울시 1호 백신 접종센터가 설치된 성동구청에선 준비가 한창입니다. 센터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체온 측정입니다. 이후에 예진표와 접수번호표를 받고 신원 확인을 마친 뒤 강당 안으로 들어갑니다. 대기석에 앉아 기다렸다가 본인 번호가 화면에 뜨면은 예진실로 이동하는데요. 의사가 접종을 해도 괜찮다고 판단을 하면은 드디어 바로 옆에 접종실에 들어가서 백신을 맞습니다. 주의해야 될 점은 백신을 맞았다고 바로 귀가해서는 안 됩니다. 전산 등록을 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옆에 마련된 관찰실에서 다른 접종자와 1m 정도의 거리를 유지한 상태로 30분 정도 이상 반응을 관찰한 뒤에 반응이 없으면은 귀가를 하면 되는데요. 만약에 몸 상태가 안 좋다면 의료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센터 입장부터 귀가까지 최대 1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설치되는 예방접종센터는 250여 곳, 접종 시간은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현재 75세 이상 어르신의 접종 동의율은 86% 수준입니다. 오는 5월부터는 65세부터 74세까지 국민이 위탁 의료기관에서 백신을 맞고 일반 성인 접종은 7월쯤 시작될 예정입니다. 다만 최근 백신 수급 불안정이 이어지면서 접종 계획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 전 소속사 대표였던 친형에게 금전적 피해를 봤다고 밝혔죠. 제 노력으로 일궈온 많은 것이 제 것이 아님을 알게 됐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가족 간 재산범죄 처벌하기 어렵다고 아는 분들이 있는데 확인해 봅니다. 형법에는 이 친족 간 재산범죄에 친족 상도례라는 특례 규정이 있는데요. 가족의 재산 다툼, 국가가 개입 않고 가족끼리 해결하도록 처벌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는 범죄, 절도, 사기, 횡령, 권리 행사 방해죄 등인데 강도죄, 송괴죄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모든 친족의 처벌을 면제해주는 건 아닙니다. 가까운 친족에 한해서인데 직계혈족, 배우자 외에도 친족이나 가족 중에 동거하는 사이에 형을 면제하죠. 하지만 이 형과 함께 살지는 않는 걸로 알려진 이 박수홍 씨 사례처럼 따로 사는 형제의 경우라면
고소를 통해 재판에 넘길 수 있는데 피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해야 합니다. 또 형제 사이라도 회사 돈을 빼돌렸을 땐 피해자가 회사 법인이 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어떨까요? 회사가 친족이 아닌 법인격을 가진 법인의 경우에는 친족 상조를 적용이 되지 않고요. 형사 절차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팩트맨 확인 결과 이 친족 상조례 관련 법률 상담 2018년 630건, 지난해 256건 등 매년 수백 건씩 접수됩니다. 지난해엔 이 동거 친족에게 급여와 재산을 횡령당한 직접장애인 피해자를 위해 헌법 소원이 제기됐습니다. 친족으로부터 경제적 착취 피해를 받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면죄부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법상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 생각을 해서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친족 상돌에 대한 위헌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만문의 바랍니다.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단 이틀 남았습니다. 그에 앞서 여야 서울시장 후보 인터뷰를 마련했는데요. 박영선 민주당 후보부터 제가 만나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할 만한 질문들 최대한 했는데 직접 답을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유세 현장에서 이 파란색 운동화, 구멍난 운동화 하셨는데 이 운동화입니까? 네네, 이겁니다. 언제부터 신으셨다면서요? 이거 2018년도에 네. 그 지방자치 선거 때 그때 제가 이제 그 도움 유세 지원하러 갈 때 그때 신었던 것입니다. 예. 편하세요? 계속 신고 다니는? 아, 이게 신발이 좀 편합니다. 네. 이 점포에 당명을 빼서 좀 화제가 됐는데 혹시 그거는 또 딱별한 의도가 있으신 건 아니고?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예. 자, 오세훈 후보가 이제 어제까지 TV 토론 2차례 마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파란색이 민주당이다. 이거는 시민들한테 완전히 각인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그 디자인 측면에서만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세훈 후보가 이제 TV 토론 어제까지 2차례 마쳤는데요. 어떻게 더 잘한 것 같으세요? 어떠십니까? 아마 시민분들께서 다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 내곡동 땅 문제가 이게 단순한 것이 아니구나. 이거 뭐가 좀 상당히 심각한 뭔가가 있는 거 아니구나 하는 것을 하나씩 둘씩 좀 밝힐 수 있었던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가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시민들께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 표정을 통해서 아마 다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를 보면 아직까지 이제 두 자릿수 이상 격차가 좀 나는 네.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주일 전에 이제 매일 2%포인트씩 네. 올리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판세는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판세는 현장에 가면 네. 과연 여론조사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민들 반응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투표를 그 결과를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현장을 다녀보면 응원을 많이 해주시는데 또 꾸중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더 성찰하고 반성하고 더 낮은 자세로 이 꾸중하시는 분들의 말씀들을 더 경청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부동산 공약 좀 얘기 좀 해볼게요. 자, 요즘 이제 유세 현장에서 나가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이 현 정부가 그동안 해왔던 기조와는 좀 반대되는 것 같은 이제 느낌도 좀 받는데 뭐 공시지가 인상률 제한도 있고요, 뭐 대출 규제 완화 부분도 있고 어떻게 방향이 좀 달라진다고 봐도 됩니까? 저는 원래 제 생각이 그랬습니다. 네. 우리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1인 가구 수가 그 생각보다 아주 빠르게 그 증가하는 것에 대한 대비가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35층에 대한 일률적인 규제는 저는 그것은 도시 지리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이것이 반드시 저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산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35층 규제는 풀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영선이 하는 재건축 재개발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도서관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수영장이 있다면 너무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민간한테 다 맡기면 분양가가 너무 올라갑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그런 어떤 공공과 관련된 도서관이라든가 수영장 같은 그런 커뮤니티 시설을 해주고 대신 민간과 협의를 잘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정부 방향이나 기존 서울시의 방향하고 좀 다르게 후보만의 생각이 있으신 걸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런 문제는 시장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의지를 갖고 관철을 해내는 것이죠. 강하게 정부하고 협상하고 또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을 관철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 포스터 보니까 첫날부터 능숙하게라고 써 있더라고요. 이제 서울시장 경험을 앞세우는 것 같은데 그보다 더 잘하실 수 그럼요. 있다. 네. 첫날부터 능숙하게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뭐 질문하면 그런 것을 다 서울시장이 어떻게 다 아냐고 토론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짚어서 질문을 드리면 그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안 돼 있으시던데요. 저거 마지막일 것 같은데 채널의 시청자분들에게 하나만 좀 기억을 해달라라고 얘기할 게 있으면 한 말씀 하시죠. 박영선의 서울시는 확실하게 다를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를 종식시키고 가장 어려워하셨던 소상공인 자영업 그리고 청년분들에게 제가 이분들과 관련된 일을 했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그 경험을 살려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아주 잘 보살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박영선의 경험, 박영선의 의지 그리고 그동안에 박영선이 보여줬던 성과에 투표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악열한 정치부 이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자,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무슨 오류를 했을까요? 기억을 잘못했습니다. 요즘 연일 이제 사과를 하느라 표정이 어둡던데, 자, 어떤 기억을 잘못했습니까?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오류였습니다. 일단 보고 오시죠. 작년 총선 때에도 주택장에 한해서 종부세 완화를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하겠습니다. 작년 총선 전에 말씀했던 것은 재산세였지 종부세가 아니었습니다. 종부세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재산세를 말씀했습니다. 뾰족한 다른 소득도 없는데도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는 것이 큰 고통을 준다. 현실에 맞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부세가 아니라 재산세라고 했었다는 이 위원장의 기억이 틀린 거군요. 네, 결국 확인해보니 종부세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며 사과했습니다. 당시에 정부와 회의를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종부세 강화가 정부 기조였는데 이 위원장이 완화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주목을 받았던 거거든요. 네. 자, 이번에도 보면 이낙연 위원장은 정부 기조와 달리 부동산 규제 완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안 그래도 정책 기조를 바꾸는 거냐 기자들이 물었는데요.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정책 기조를 바꾸기보다는 지금 시기에 국민이 원하는 중요한 요청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총선 때 선거 전 약속을 못 지켰으니 이번에도 못 지키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2053대 1 방송인 김어준 씨 얼굴이 보이는데 무슨 경쟁률인가요? 네, 경쟁률은 아니고요. 서울에서 지난해 12월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 이후 이 지침을 어겼다며 신고당한 개인과 업주가 모두 2,053명인데요. 그중 과태료 부과 여부를 정하기 위해 법률 자문까지 한 건 김어준 씨 건 단 한 건이었습니다. 이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은 이제 마포구청이 갖고 있던데 이 네. 법률 자문 이것도 이제 마포구청이 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1월 김어준 씨 등 TBS 직원 7명이 방송 끝나고 마포구 한 카페에 앉아있는 모습이 포착됐었죠. 2달이 지난 19일 마포구청은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과태료 부과는 무리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의진 씨 한 명 살리겠다고 유일하게 세금을 써가면서 법률 자문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법률 자문까지 받은 건 이제 단 한 건이라 하니까 좀 이례적인 것 같긴 한데 네. 마포구청은 왜 받았다고 합니까? 네, 마포구청 관계자는 방송 제작이 5인 이상 집합금지의 예외 상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고 로펌 2곳에 자문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마포구청 측은 다른 시민이 공적 모임이었다고 공문을 보내도 법률 자문을 구할 것이냐는 질문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법률 자문이 필요한 사안 같으면 하겠다. 아직 그런 경우는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마포구청의 시위에 휘말린 게 이 건뿐만은 아니죠. 네, 주민센터에 설치한 배너와 접수 창구가 민주당 상징색과 비슷해서 국민의힘이 관권 선거라고 비판했는데요. 마포구청은 논란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다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를 앞둔 시기인 만큼 지적받기 전에 먼저 조심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참 어쨌건 이렇게 정치권의 주목을 받는 TBS 진행자가 있었나 싶긴 합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아시아계 여성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있었죠. 더 논란이 된 것은 이 장면을 본 보안 요원들이 투수 방관하다 문을 닫아버린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 결국 정직 처분 당했습니다. 워싱턴 김정한 특파원입니다. 뉴욕시 맨하튼 43가의 한 건물 앞. 마스크도 끼지 않은 거구의 흑인 남성이 마주오던 여성을 발로 걷어찹니다. 쓰러진 여성의 머리를 다시 3차례나 내리찍었습니다. 이 흑인은 욕설을 내뱉으며 넌 이곳에 있으면 안 된다고 소리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교회를 가던 65세 필리핀계 이주 여성이었습니다. It was shocking to see elderly being kicked like that and punched like that and multiple times. So I'm sure everyone in the community in Chinatown was very, very upset. CCTV 속 건물 보안 요원으로 추정되는 남성들은 폭행을 말리기는커녕 지켜만 봤습니다. 가해자가 자리를 뜨자 도움 요청을 외면하려는 듯 출입문을 닫아버립니다. Absolutely disgusting. That was bad enough. But then to see a security guard standing nearby and not intervening. Absolutely unacceptable. 건물 관리회사는 모든 유형의 아시아 혐오 범죄를 규탄한다고 밝히고 이들을 정직 처리했습니다. 현상금 280만 원과 함께 공개 수배됐던 폭행 용의자는 경찰에 검거돼 증오 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 범죄는 전년 대비 149%나 급증해 현지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 경찰은 같은 날 전철을 기다리던 아시아계 여성의 배낭에 불을 지른 용의자를 쫓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SNS를 통해 아시아계를 향한 폭력에 우리는 침묵할 수 없다며 이런 행동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북유럽 아이슬란드에서 화산이 용암을 뿜어내고 있는데 사람들이 몰려있죠. 펄펄 끓는 용암인데 위험하진 않은 건지 강은하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분화구에서 뿜어나오는 용암이 뱀처럼 흘러내립니다. 날이 저물면 시뻘건 용암은 주변을 밝히며 검은 땅덩이 위에 그림을 그립니다. 아이슬란드에서 지난 19일부터 폭발한 화산은 800년 만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분화구를 나올 때 천도 안팎으로 펄펄 끓었던 용암은 급격히 식어가고 가까이 다가온 관광객들은 눈앞에 펼쳐지는 장관에 감탄합니다. I think it's the best experience in my life about natural events. 평생 다시 보기 힘든 자연의 신비를 카메라에 담기 위해 사진작가들도 몰려왔습니다. This lava glowing just so close to us, it's insane. I haven't seen anything like that before. 영하의 날씨 속에 눈으로 뒤덮인 설국에서 용암 주변에 자리 잡은 관광객은 우통을 벗었고 소시지를 구워 특별한 핫도그를 만드는 과학자도 있습니다. 임시로 만든 주차장엔 차들이 길게 늘어섰고 I'm from Tuscany. I'm from Rome. And we're from Emilia-Romagna. 안전요원들은 바빠졌습니다. We've made paths up to the volcano and put up ropes for people so they don't fall in the steep hills. 지난 2010년 항공기 운항대란을 불러왔던 화산 분출 당시와 달리 큰 폭발 없이 천천히 용암이 흘러내려 관광객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여행이 힘든 사람들을 위해 아이슬란드 국영방송은 전 세계의 SNS로 실시간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채널A가 2건의 보도로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을 동시 수상했습니다. 사회부 김철중, 구자준, 박건영, 김은지, 남영주 기자는 소카 비협조 초등생 성폭행 사건 보도로, 외교안보 국제부 강은하, 황아람 기자는 육군 22사단 해안가 뚫렸다 보도로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지난 시즌 최하위 한화 이글스가 달라졌는데요. 시범 경기에서 20년 만에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키움의 이정우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한화의 수비수들은 3루를 비워두고 외야에만 4명이 서 있습니다. 타자에게 유리한 볼 카운트가 되자 큰 타구에 대비해 외야 수비를 충원하고 3루는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타구는 수비수가 없는 빈 곳에 떨어지며 안타가 됩니다. 새로운 시도지만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시프트를 해야 되죠. 극단적으로 이동하다 보니 결과도 극과 극입니다. 반대로 안타성 타구를 잡아내며 위기를 넘기기도 합니다. 카를로스 수베로 신인 감독은 비디오 분석으로 수비 시프트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정규 시즌에도 과감하게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과감한 주루 플레이도 한화를 바꾸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한화는 도루와 관련한 지표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출루율을 높이고 나가서는 적극적으로 뛰는 것이 공격에서 핵심 변화입니다. We spoke many times about the shift and defensive, and our base running is definitely something that we have emphasized a lot. We're going to run the bases aggressively and seek opportunities to take advantage of it. 베테랑의 이탈로 하위권으로 예측됐던 한화가 시즌 초반 돌풍의 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전국이 봄 기운으로 가득합니다. 제 뒤로 보이는 영상은 오늘 서울 장안동에서 담은 벚꽃의 모습인데요. 오랜만에 얼굴을 드러낸 파란 하늘과 연분홍빛 벚꽃잎이 설레는 봄을 실감나게 하네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아침에 서울이 10도, 대전은 9도로 크게 쌀쌀하지 않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4도, 대전 20도, 대구는 18도로 중부지방은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제주 산지에는 오전부터 밤 사이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요. 제주와 전남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기는 많이 건조합니다. 특히 건조특보가 내려진 동해안 지역에서는 불씨 관리 더욱더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동해상과 남해상에는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고요. 제주에도 강풍이 불겠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에 또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를 끝까지 파헤치라며 했던 말입니다. 오늘 부동산 관련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고 전해드린 고위직, 이렇게 3사람이나 됩니다. 이 부동산과는 상관없을 것 같던 속담이 요즘 화제죠. 오늘의 한마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에입니다.